아저씨, 의식 있으면 눈만 한번 떠봐요. 말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제발. 한서준, 이제 그만 편히 가라. 아버지 유산은 내가 잘 관리할게.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번뜩이는 칼을 32세 남자의 복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형의 지시로 동생을 죽이러 온 킬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흙을 덮고 떠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며 죽어가는 재벌 2세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남자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8살 신만이 처녀와 재벌 2세의 생존을 건 처절한 도주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골의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소희화는 장화가 진흙더미에 푹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낮에 심어둔 산삼묘목들이 걱정이었습니다. 폭우에 다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소희화가 손전등을 비추며 젖은 풀숲을 헤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커다란 검은색 차 2대가 멈춰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화는 본능적으로 손전등 불빛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커먼 우비 차림의 사내들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결박된 젊은 남자를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희화가 입술을 깨물며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번뜩이는 칼을 꺼내들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진의 지시를 받은 사내가 한서준의 배를 깊숙이 찌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준 씨,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아버지 유산은 부회장님이 잘 관리하신답니다. 칼에 맞은 한서준이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소희화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삼날이 흙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귓가에 박혔습니다. 사내들은 남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한데 모아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희화는 차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소희화는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소희화가 진흙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손톱 밑으로 돌멩이와 흙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소희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흙 속에 파묻혀 파들파들 떨고 있는 한서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의 상체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서준은 입안에 가득 찬 진흙을 뱉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희화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한서준의 배에서 쏟아지는 피를 꾹 눌렀습니다. 소희화가 겁에 질린 눈으로 한서준의 안색을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 들려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한서준이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소희화의 손을 힘없이 움켜쥐었습니다.
한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희화는 한서준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등을 내밀어 그를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남자를 업은 소희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희화가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늘길은 마치 늪처럼 소희화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희화는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서준의 호흡이 점점 옅어질 때마다 소희화는 소리쳤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간신히 움막으로 들어선 소희화가 한서준을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움막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소희화는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구급함을 꺼내 알코올을 솜에 적셨습니다. 소희화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한서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한서준의 복부에는 칼날이 깊게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들고 한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소희화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민간 치료법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며 상처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한서준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소희화는 식은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한서준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는 소희화의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소희화의 손바닥에 떨리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한강. 소희화가 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서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인가요? 한서준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희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움막 동태를 살피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지며 한서준을 찾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소희화는 서둘러 바닥에 깔린 멍석을 걷어내고 좁은 지하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을 조심스럽게 안아 저장고 안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죽이고 계셔야 해요. 소희화는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다시 멍석을 깔고는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움막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 손전등을 소희화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한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소희화를 내려다보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아까 여기서 남자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소희화는 일부러 입가 가장자리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손으로 극적이며 실실 웃었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할배 보러 왔어? 할배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감싸주며 움막 안을 여기저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동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다른 사내가 소희화 옆에 놓인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소희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이 피는 뭐야? 너 아까 그 남자 숨겨줬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소희화는 겁먹은 표정, 대신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화가 구석에 놓인 죽은 산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 고기 먹을래? 사내는 역겹다는 듯 소희화를 밀쳐냈고 소희화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이 움막 안을 대충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가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사내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하는 그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미친 여자밖에 없습니다. 위쪽 능선을 더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한 소희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희화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소희화는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한서준의 안색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서준은 좁은 공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놈들 갔어요.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한서준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소희화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서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희화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형이 나를. 한서준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희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서준이 했던 형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제를 가진 동생이 형의 손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굵은 비바람이 불고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이 남자를 살리는 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소희화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움막 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정적함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희화는 한서준의 젖은 발을 마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한서준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소희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산속 생활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화는 도망치는 대신 한서준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화는 저장고 위에 다시 앉아 주먹을 꽉 쥐고 문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소희화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이 남자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자신의 앞에 닥친 이 거대한 풍파를 온몸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희화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내야 해.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소희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희화의 긴장된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찌르듯이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소희화는 창살 틈으로 바깥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윙거리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고요한 산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멍석을 걷어내고 지하 저장고 문을 열며 한서준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놈들이 하늘에 드론까지 띄웠어요. 한서준이 힘겹게 눈을 뜨며 소희화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군요. 그냥 저를 두고 가세요. 소희화가 한서준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소매로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숨을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소희화는 바닥에 고인 차가운 진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의 얼굴과 옷 위에도 진흙을 꼼꼼하게 펴바르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발라야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에 안 걸려요. 조금 차가워도 참으셔야 해요. 한서준이 차가운 감촉에 몸을 움츠리며 신음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군요. 소희화가 자신의 얼굴에도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소희화는 로프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로프로 한서준의 몸을 자신의 등과 단단히 묶었습니다. 운막 문을 열자 자욱한 산안개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일반적인 등산로 대신 수풀이 허리까지 오는 우거진 비탈길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등 뒤에서 한서준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야, 이쪽은 발자국이 없다. 저 아래 계곡 쪽을 더 훑어봐. 소희화는 신고 있던 등산화 한쪽을 벗어 일부러 반대편 계곡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소희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서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발 한쪽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암벽 구간으로 가야 해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꽉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소희화가 암벽의 좁은 틈새에 몸을 밀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살아서 갚으세요. 지금은 말 아끼고 버티는 데만 집중하세요. 두 사람은 가파른 암벽 구간에 귀퉁이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습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소희화는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한서준은 배의 통증이 심해지는지 소희화의 어깨를 이빨로 꽉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희화가 바위 틈을 빠져나와 폭포 뒤편에 도달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였습니다. 폭포 안쪽에는 성인 2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동굴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배는 좀 어떠세요? 상처가 터지지는 않았나 봐요. 한서준이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안주머니에서 젖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닐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한서준이 소희화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형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강그룹의 모든 비리가 여기 담겨 있죠. 소희화가 USB를 받아 자신의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형님이 시킨 짓인가요?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죠? 한서준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폭포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무섭더군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돈입니다. 한서진 그놈은 이제 내 형이 아닙니다. 소희화가 산삼한 뿌리를 서준에게 먹였습니다.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버티셔야 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꼴 셀 수 없이 봤어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목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텐데. 소희화가 배낭에서 항생제와 주사기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소희화는 한서준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밖의 동태를 살피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폭포 아래쪽에서 킬러들이 수색경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냥개들이 지저대며 폭포 주변을 서성거리자 소희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희화가 배낭에서 독한 고춧가루 주머니를 꺼내며 한서준에게 신호했습니다. 쟤들이 냄새를 맡았나 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아저씨는 여기서 꼼짝 마세요. 소희화는 폭포 바위 위로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고춧가루를 털어냈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냥개들이 괴로운 듯 재채기하며 바닥에 코를 박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개새끼들이 왜 이래? 야, 냄새를 놓친 것 같은데. 사내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자 소희화는 재빨리 동굴로 돌아와 한서준을 업었습니다. 소희화가 산 능선 위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초소까지만 가면 통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화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 다리가 다 피투성이가 됐네요. 소희화는 자신의 발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지도 않은 채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초소로 향하는 낡은 외나무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밝은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 쪽으로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아저씨, 경찰이에요. 살았어요. 저기 보세요. 소희화가 반가운 마음에 다리 쪽으로 뛰어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엎혀있던 한서준이 온 힘을 다해 소희화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한서준이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소희화의 귓가에 경고했습니다. 멈춰. 나가지 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소희화가 당황하여 발을 멈추고 어두운 안개 속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한서준의 경고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다리 중간에 서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철컥 소리를 내며 장전했습니다. 남자가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안개 속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이화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서준 씨 모시고 나오면 당신 목숨은 살려줄게. 소희화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한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다리 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소희화는 다리 옆에 묶인 낡은 밧줄 뭉치를 발견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지자 소희화는 결심한 듯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에는 오직 빗소리와 소희화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남자를 향해 소리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순경님, 정말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화 씨를 얼마나 아끼는데? 자, 이제 천천히 걸어 나와. 소희화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응시하며 밧줄을 지탱하는 말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리가 출렁거리며 요동치자 남자가 당황하여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소희화는 이 찰나의 순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희화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며 사방의 형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최순경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총구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소희화는 바위 뒤에 몸을 밀착한 채 옆에 놓인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소희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순경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순경님, 우리 마을 사람 맞잖아요. 어떻게 한서진 그 인간이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최순경이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다리 난간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이화 씨,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평생 이 깊은 산골에서 순경 노릇해봐야 뭐가 남겠어? 저쪽에서 주는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최순경은 총구를 소희화가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고정하고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한서준은 소희화의 등에 엎인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최순경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소희화가 밧줄을 묶어둔 썩은 말뚝을 향해 돌 조각을 내리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숲속 사이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최순경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누구야? 이거 놓지 못해. 최순경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발사했지만 탄환은 엉뚱한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강철민이 최순경의 팔목을 비틀어 권총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강철민은 단숨에 최순경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굴린 뒤 단단한 로프로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소희화가 놀란 눈으로 바위 뒤에서 나오며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강 아저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강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점퍼 모자를 벗고 한서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이화야, 산속에 총성이 울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 양반 상태가 아주 엉망이구먼. 강철민은 과거 특전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최순경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무에 묶었습니다. 한서준이 강철민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화 씨의 지인이요? 강철민이 한서준의 상처 부위를 꾹 누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려준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대화할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하늘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며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지면을 훑었습니다. 한서진이 보낸 용병들이 탄 헬기가 초소 주변을 선회하며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소희화, 당신은 지금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서준 씨를 해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와라. 소희화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한 놈들이 누가 누구더러 범죄자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강철민이 소희화의 어깨를 밀치며 비상초소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욕할 시간 없다. 저놈들 금방 지상팀 내려보낼 거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 세 사람이 초소 안으로 피신하자마자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탄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초소 안으로 스며들자 한서준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쥐어짜듯 괴로워했습니다. 소희화는 서둘러 물통에 담긴 물을 수건에 적셔 한서준의 코와 입을 가려주었습니다. 소희화가 강철민을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폐가 안 좋으신데 이 연기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디 나갈 데 없어요? 강철민은 초소 구석에 있는 낡은 무전기를 분해하며 전선을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젠장, 전파 방해를 걸어놨어. 통신이 안 잡힌다. 이화야, 저기 화물용 케이블카 열쇠 찾아봐. 용병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초소 지붕 위로 내려앉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소희화는 먼지가 자욱한 서랍장을 뒤져 녹슨 쇠뭉치 열쇠를 발견하고 높이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강철민이 무전기를 내던지고 한서준을 들것에 고정한 뒤 소희화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안 움직이면 우리가 손으로라도 돌려야지. 여기서 잡히면 다 죽는 거야. 초소 뒷문을 열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이어진 낡은 화물용 케이블카 선로가 보였습니다. 용병들이 초소 안으로 진입하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한서준을 케이블카 바닥에 눕히고 소희화를 밀어 넣은 뒤 자신은 조종석 레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화야, 서준 씨 꽉 잡아. 충격이 심할 거다. 강철민이 녹슨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케이블카가 덜컹거리며 허공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밖으로 나온 용병들이 케이블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탄이 케이블카의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와 한서준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화는 자신의 몸으로 한서준을 덮으며 좁은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저씨 제 밑으로 더 숨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막아줄게요. 한서준은 자신을 감싸 안는 소희화에 가는 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못난 형을 둬서 당신까지 사지로 모는군요. 소희화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한서준의 손목 맥박을 체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잘못이 아저씨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말할 기운 있으면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케이블카가 계곡 중간쯤 도달했을 때 위쪽 선로 고정 부위가 총탄에 맞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이 한 가닥씩 풀리며 팽팽한 소리를 내자 강철민이 안색이 변하며 외쳤습니다. 줄 끊어진다. 뛰어내려야 해. 밑에 물 있는 곳 보이지? 거기로 몸 던져. 소희화가 케이블카 문을 열고 아래쪽 시퍼런 계곡물을 내려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은 부상자인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죽어요. 강철민이 한서준을 안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100% 죽고 뛰어내리면 1%라도 산다. 이화야 셋 하면 뛴다. 케이블카가 마지막 한 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이 셋 하고 외치는 순간 세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압박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소희화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한서준의 들것이 떠오르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강철민이 한서준을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오자 소희화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들것 한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물 안 먹었죠? 대답 좀 해보세요. 한서준은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안색으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강철민과 소희화는 급류에 몸을 맡긴 채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계곡 하리로 떠내려갔습니다. 머리 위로 헬기의 불빛이 수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희화는 물속에서도 한서준의 상처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소희화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한서준을 안전한 바위 밑으로 끌어올린 뒤 소희화를 도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야, 저기 밑에 폐교 보이지? 일단 저기 보건실로 가야 한다. 소희화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며 한서준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서준의 호흡 소리가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희화는 자신의 젖은 옷가지를 쥐어짜며 결연한 표정으로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가요 아저씨,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저 사람 꼭 살려서 저 나쁜 형 앞에 세울 거예요. 강철민이 소희화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깡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어서 움직이자. 놈들이 금방 강변을 뒤질 거다. 세 사람은 어두운 밤안개를 헤치며 폐교가 된 분교 건물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서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희화의 어깨 위로 고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소희화는 한서준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토록 치열해질 줄 몰랐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소희화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쫓는 거대 기업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어도 그녀는 굴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소희화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폐교의 낡은 정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강철민은 뒤를 돌아보며 킬러들의 접근을 감시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반격뿐이었습니다. 소희화는 한서준의 차가운 체온을 자신의 가슴으로 데우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다 왔어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갈 거예요. 제 말 들리죠? 한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소희화의 팔을 꼬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희화는 그 작은 반응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희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폐교 보건실 문 앞에 도달한 세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마주했습니다. 강철민이 발로 문걸쇠를 부수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소희화는 서둘러 한서준을 낡은 침대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소희화는 캐비닛을 뒤져 비상용 의약품을 찾으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두운 교실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화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손끝에서 남자의 생명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고귀한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들의 동행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폐교된 분교 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희화는 보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캐비닛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어요. 소희화가 한서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강철민을 돌아봤습니다. 강철민은 한서준을 낡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며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몸이 차가워진 데다 상처까지 있으니 폐렴이 올 수 있어. 약이 있나? 소희화가 서랍 맨 아래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생제 주사액을 발견하고 높이 들었습니다. 있어요. 다행히 항생제가 남아있네요. 기한이 좀 지났지만 안 쓸 수는 없어요. 한서준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알코올솜으로 한서준의 팔을 닦고 주사 바늘을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약이 들어가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강철민은 통신실로 향해 벽에 걸린 낡은 전화선을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전화선이 다 끊어져 있네. 뭔가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강철민이 가방에서 간이 통신 장비를 꺼내 전선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화는 한서준의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강철민이 전선을 이어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해두자. 그때 내가 내 허리 부상을 고쳐줘서 빚이 있거든. 갑자기 한서준이 눈을 번쩍 뜨고 소희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의사인가? 소희화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약초 캐는 법이랑 민간요법 배웠을 뿐이에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을 놓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소희화가 한서준의 이마를 닦아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씀 마세요. 아저씨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강철민이 통신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이화야, 전파가 잡힌다. 내 옛날 동료한테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철민이 통신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암호를 불렀습니다. 여기는 메이로. 독수리 있나? 긴급 상황이다. 잠시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메이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가? 강철민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강그룹 차남이 장남한테 살해 위기를 당했다. 지금 내가 보호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증거는 있나? 한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소희화에게 손짓했습니다. 내 옷 안주머니에 있는 USB. 그걸 꺼내줘. 소희화가 한서준의 젖은 옷에서 비닐에 싼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서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습니다. 한강그룹의 모든 비리가 거기 담겨 있어. 한서진이 그걸 노렸어. 소희화가 USB를 빛에 비춰보며 강철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강철민이 통신기를 끊고 다가와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한서진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먼. 하지만 일단 서준 씨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갑자기 학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긴장했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 소희화가 한서준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또 움직여야 해요. 힘내세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동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희화가 한서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살아계시는 한은요. 강철민이 뒷문을 열고 밖을 살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 길이 깨끗해. 세 사람이 학교 뒷문으로 나오자 강철민이 미리 숨겨둔 오래된 지프차가 보였습니다. 이화야, 너는 나랑 같이 서울로 가서 증거를 넘겨야 해. 서준 씨는 여기서 잠깐 숨어 계셔. 소희화가 강철민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화 씨, 당신이 가야 해. 나는 괜찮아. 강철민이 한서준을 학교 지하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숨어 계세요. 우리가 증거를 넘기고 돌아올 테니까. 소희화가 한서준에게 남은 약과 물을 건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저씨, 약 꼭 챙겨 드시고 무슨 일 있어도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디 가겠어? 빨리 다녀와라. 어서. 시간이 없어. 강철민이 지프차 시동을 걸며 소희화를 재촉했습니다. 소희화가 한서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강철민의 차 뒤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산길을 달려 내려가며 학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희화는 뒤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한서준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 두고 와도. 강철민이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재벌 2세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하거든. 도시 외곽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이 차 속도를 높이며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소희화가 강철민의 좌석을 꽉 잡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지만 강철민의 운전 실력으로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무법인이 입주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철민이 차를 세우고 소희화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안에 USB가 들어있어. 이걸 변호사한테 꼭 전해줘. 소희화가 봉투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강철민이 소희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서준 씨가 누군지 말하고 이 USB 보여주면 믿을 거야. 소희화가 청소부 조끼를 입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김엘리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희화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소희화가 봉투를 내밀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강그룹 한서준 차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매우 급한 일이에요. 변호사가 소희화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차장님이요?
지금 차장님은 실종 상태인데요. 소희화가 봉투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차장님이 살아계세요. 형님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USB에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고 사무실 안으로 소희화를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차장님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소희화가 주머니에서 한서준이 피로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쓰신 글이에요. 필체를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돋보기로 글씨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차장님 필체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소희화가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소희화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USB가 진짜라면 변호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USB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한서진 전무의 비리 증거가 다 들어있군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소희화가 안도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소희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빨리 도움이 와야 할 텐데. 변호사가 전화를 걸며 소희화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소희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서준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25층 이사회실은 웅장한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서서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는 강철민이 시설관리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와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단상 위의 영정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 서준이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참석한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진이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최근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죠.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한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 제어실에서 강철민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산속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한서준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서진이 당황하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어 한서준이 칼에 찔리는 장면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정문이 열리며 활짝 열리며 소희화가 들어왔습니다. 소희화는 손에 USB 메모리를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한서진 전무의 모든 범죄 증거가 있어요. 한서진이 소희화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소희화가 단상으로 걸어가며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서진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스크린에 나온 게 증거예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한서진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한서진이 보안팀에게 손짓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정신병자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서준이 나타났습니다. 강철민이 휠체어를 밀며 한서준을 단상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 한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준을 쳐다봤습니다. 한서준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서준입니다. 제 형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깜짝 놀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한서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한서진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동생을 세뇌한 거야. 한서준이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 소희화가 한서준 곁으로 다가가 휠체어를 잡아주었습니다.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을 꽉 잡으며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분을 제 동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희화는 벽에 기대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서준을 쳐다봤습니다. 동생아, 왜 형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해줬어? 한서준이 형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형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한서진이 마지막까지 소리치며 회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한서준이 소희화에게 말했습니다. 이화 씨, 정말 고마웠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소희화가 한서준의 손등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끝난 거죠? 정말 안전해진 거죠?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강철민이 다가와서 한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진 말고도 차장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서준이 강철민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 대위님도 고마웠습니다. 이화 씨를 잘 도와주셨어요. 주주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사흘 전만 해도 조용히 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서준이 소희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 회장실로 돌아온 한서준은 변호사를 불러 소희화의 양녀 입양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이화 씨는 내 동생이야.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입양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소희화가 당황하며 한서준을 말렸습니다. 아저씨, 그런 큰 일을 갑자기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한서준이 소희화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화 씨, 나한테는 이제 형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마저 날 배신했어.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야. 소이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가족이 없었어요. 정말 기뻐요. 본사 건물 밖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준의 생존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준과 소이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철민도 그들 곁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한서준이 소이화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소이화는 한서준의 말에 뭉클해져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사흘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깊은 산골에 낡은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강 산골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이화는 작업복을 입고 도서관 뒤편 약초밭에서 산삼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게 자랐네. 소이화가 산삼을 살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한서준이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감한 신만이가 재벌을 구해줬단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한서준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 아이가 한서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졸랐습니다. 한서준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빠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강철민은 도서관의 보안 및 관리실장으로 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오늘 서울에서 방문객들이 온다고 하던데요. 강철민이 한서준에게 스케줄을 알려줬습니다. 한서준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화한테도 말해줘요. 점심 준비해야지. 소이화는 한 달에 한 번 한강그룹 본사를 방문해 경영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소이화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화 이사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소이화가 서류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네요. 투명한 경영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그룹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서준과 소이화의 경영 철학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강그룹이 보여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한서진의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서진은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서진이 감옥에서 면회온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요. 편지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면회나 편지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소이화는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소이화가 혼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서준이 소이화를 도서관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이화야, 이리 와봐. 줄 게 있어. 소이화가 다가가자 한서준이 정식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내 동생이 되었어. 소이화가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한서준이 소희화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희화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생명을 구한 의인 소희화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화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희화가 출간한 수필집 지리산에서 잡은 손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소희화에게 편지를 보내며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화 씨의 이야기를 읽고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 독자가 편지에 써보냈습니다. 강철민은 은퇴 요원들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를 재단 내에 설립했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철민이 센터 개원식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서준과 소희화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희화가 정성껏 차린 산채 비빔밥을 한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직접 캔 나물로 만들었어요. 한서준이 한 젓가락 떠서 맛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야. 정말이야. 소희화도 따라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시긴. 하지만 기분 좋으니까 매일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준이 소희화 보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화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소희화가 한서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준과 소희화는 그렇게 조용한 밤을 함께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한서준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이 글귀를 보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산골 도서관을 뒤로하고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한서준이 처음 구조되었던 구덩이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희화와 한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소희화와 한서준의 만남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별트리 안의 따뜻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별트리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